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중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한 건 아주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장혁수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이 입장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안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박수를 칩니다. 투표 결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 간 줄다리기를 했던 쟁점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법사위원장 정청래,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 이른바 강성 친명계가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독식 논란을 의식한 듯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가 이재명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 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전면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당대표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할 전망입니다. 이 당초 오늘 발표할 계획이 있지만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 규정과 지도체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견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는 당대표가 인사와 조직, 예산의 결정권을 갖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가 대표 사퇴 시 직을 승계하는 2인 대표 체제를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경선 규칙은 현재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는 활동 마감 시한인 내일까지 논의를 계속한 뒤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25일에서 이틀 앞당겨 23일 개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의 K-실크로드 구상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고 플랜트 분야 등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패를 든 기마대의 호의를 받으며 흰색 의전 차량이 대통령궁에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베르딘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합니다. 의장대 사열 뒤 정상회담이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고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양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 K-실크로드 구상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와 양해각서 8건도 채택됐습니다. 플랜트 분야에선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도 가시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약 60억 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5년 전 정상회담 때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강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북한을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독립기념탑 헌화와 기념식수에 이어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최고 권력자인 인민이사회 의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가바트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당분간 국회 파행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뒷내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 정신 무시하는 민주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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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입니까? 자, 22대 국회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은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예.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새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기록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이제 국회가 결국은 힘 자랑하는 국회. 다수당이 사실은 1987년 체제 이후에 야당이 여당보다 이제 의석이 많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도 그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이제 다수당이 폭주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화와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중심으로 한 민주당 또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은 뭐 거의 그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화와 타협, 협상 뭐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네. 그 이제 야당 그 단독으로 뭔가 그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힘 위주의 입법부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타협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요 법사위원장을 주면 이 운영위원장과 이 과방위원장 포기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글쎄 뭐 제안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제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받은 게 보셔도 맞죠?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뭐 국회 폭주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독재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부 인정은 돼요. 예. 근데 그 일부 인정하는 반면에 행정부 폭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거로 인한 이 정권의 심판 이런 게 안 먹히고 있다는 점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권과 이 정권에 있는데 법사위 운영이 왜 중요합니까? 민생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민생을 잘할 수 있는 상임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따가면 네네.
야당의 폭주가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양쪽이 하는 짓이 똑같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 과도하게 입법기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 법사위원장의 사선에 정청래, 이 과방위원장 재선에 최민희 의원 선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임위원장에 배분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면한 현안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 뭐 잘 아시다시피 방탄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수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수사는 뭐 지금부터 한다고 해야 뭐 2027년 대선까지 뭐 그게 재판이 끝날 리도 없고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그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건 재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결국은 뭐 법사위를 통해서 뭐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는 그 이런 방법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국민 여론인데 네네. 국민 여론을 뭐 직접 통제할 방법은 없고 결국 과방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도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생존 그게 이제 일종의 사법적 생존이죠. 예. 그 생존을 위해서 법사위원회 그러니까 그 법원과 검찰을 그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원회와 언론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방위원장 예. 이 두 자리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자리에 정청래, 최민희 각각 이 강성 그 친명 의원들을 그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네네. 그 결국은 뭐 앞으로 이 두 자리는 이 두 자리의 소관 분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방탄 요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 이 상위 활동 불참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뭐 뾰족한 뭐 다른 대안, 뭐 다른 접근 방법 이런 게 사실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국회가 특히 여당이 네. 국회에서 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입법입니다. 사실상 예산은요 행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국회 기능에서 입법과 예산 두 개인데 네네. 그 중에서 입법으로 행정부를 지원하는 게 여당의 몫인 거죠. 예.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특위 활동이나 다른 걸로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건 행정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에 맞는 것 같고요. 자, 국정 운영 책임.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여당은요. 들어와서 저는 민생을 살피는 민생 입법 이런 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방탄. 뭐 저 지금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제가 동의하거든요. 네네. 다 동의하지만 그럼 똑같이 그거를 여권으로 가져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그다음에 디올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거에 대한 방탄,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정권 어떤 그 선거로 심판을 받은 정권 그리고 힘이 있는 정권 책임이 더 큰 정권에서 예. 먼저 손을 내밀고 끊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책임 있는 정권에서 먼저 끊어주고 거기서 먼저 일을 쳐야 된다. 이제 행정부에 먼저 방탄을 막는 것이 먼저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의회로 다시 돌아와 보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대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진행 방향,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 뭐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준수하려는 노력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한쪽은 준수하려고 하고 한쪽은 준수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에 그걸
중재할 의무가 국회의장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지금까지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태도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민주당을 탈당한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역할, 예. 그 의원 소속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은 그 어떤 중립적인 국회의장이라는 그 정치적 위상 예. 이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그 전에 요구했던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던 그거를 압박을 뭐 그런 느꼈다고 부분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법사위와 가방위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되니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처리를 시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글쎄요, 뭐 국회를 전면적으로 뭐 보이콧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같은 표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네네. 뭐 불참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재의결을 하게 될 때 이거를 막으려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부권의 의미를 살리려면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뿐이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임위 중요한 상임위 있잖아요. 민생위, 네.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입니다.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시면서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쪽이 조금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 이런 걸 보여주면 예. 국민들의 선택은 항상 고상하게 가는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좀 예.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김상희 평론가가 글쎄 뭐가 하이고 뭐가 고퀄리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현안에서 나와서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봐야 지금 됩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휘 스타일을 보면 저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뭐 행정부가 이제 폭주한다 자꾸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입법부는 더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폭주 경쟁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 그 중재를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국회의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지금 국회의장은 완전히 한쪽 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렇죠. 아마 당분간 이런 그 폭주 경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소식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화영 부지사 이제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이요 재판부를 재판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까지 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니까 입법에 힘이 있는 건 알겠으나 판사까지 선출한다? 이거는 좀 근데 저거는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다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근데 왜 저런 걸 들고 나올까? 예.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수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겁이 나는 부분은 재판이에요. 예. 그것도 재판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가 전부 다 소설이라면 네네. 이 재판 빨리 끝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이 재판이 위험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압박할 방법이 없어요. 사법부를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면 사법부에서 저런 부분에 관해서 압박을 느끼는 판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그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보다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힘 자랑하는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 동의하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를 선출을 하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그 사회에서 안정화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그 제도가 안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뭐 천년만년 집권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집권 세력이 바뀌면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예. 되죠. 제도가 먼저 안정화된 상황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은 뭐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이 당선 축하 문자를 보내고 당내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지금 사흘째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대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면 네네.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아마 저런 정도가 되면 저는 그 초선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예. 거의 저 전당대회 사전 선거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곧 그 출마 결심을 밝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7월 25일 또는 뭐 23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면 이제 만약에 확정되면 이제 출마할 사람들이 그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즈음.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이제 당위적으로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냐 출마하지 않을 때냐 하는 점에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은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요, 최근 한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정치에도 친소 관계보다는 이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저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굳이 지금 상황과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예. 전대 출마를 전제로 놓고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것이 갈등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갈등도 아니고 국민을 우선해서 가면은 그것이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최병호 편집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하죠. 정신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딱 불러다가 야, 네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때 지면 어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이재명 씨가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지금 보수 언론 이재호 전 의원도 뭐 동생 같으면 말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최병목 편집장님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그럼 이 상황을 누가 극복하겠냐. 여기에서 한 전 위원장을 추천하고 미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미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뭐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사실은 작년 12월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층을 흡수해서 지금 그 당내에 상당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다. 또는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한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한 전 위원장은 자꾸 공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사적 관계도 정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연 정상화돼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출마를 할 경우에 네네.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네네. 지금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때냐 하는 얘기를 이재호 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0% 여론조사 비율 반영하는 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적당한 건지 또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30% 정도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갔으면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된다고 보는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승부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승부가 그러면은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지금 예. 줄 세우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와 다른 비주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열린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공직 후보 선출입니다. 공직 후보 선출을 우리가 100만 내지는 250만 당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심과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왕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심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직 후보 선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식도 하나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당대표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결국 의결을 했습니다. 뭐 당내에서 뭐 김영진 친명계입니다만 김영진 의원도 이제 연임 자체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간다. 당권과 대선 주자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다.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과거 한국 정당사를 보면요, 당권과 대권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늘 뭐 YSDJ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예요. 왜냐하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너무 1인 독주 체제가 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정당사의 흐름 이런 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역주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당권 대권 뭐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의 독주에 이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체제 1위 1극 체제의 완성 뭐 이런 식인데 뭐 저걸 사실 그 당내에서 지금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뭐 김영진 의원 정도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 견제는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뭐 그걸 막을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나중에 결국 선거에서 결판 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검찰의 칼끝이 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데 이르면 오늘 기소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2019년 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입니다. 이 전 부지사 옆에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날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기로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전화로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과 대북 사업을 직접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7차례에 걸쳐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지난주는 대로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북송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제일 큰 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네. 일단 대북 사업권을 명시적으로 약속을 받고 예. 쌍방울 측에서 800만 불, 그러니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에 방북 비용 300만 불을 포함해서 보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전액이 아마 제가 보기에 제3자 뇌물죄 혐의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것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세 가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화영 판결에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예. 뭐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나 박용철 부회장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했고 여러 가지 증거 등이 있다는 건 전제로 했을 때 검찰은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지켜보고 기소하려고 결정을 한 것일 뿐 수사는 이미 거의 끝났다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오늘 늦어도 내일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예. 결국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 쟁점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증거들이 뒷받침이 좀 돼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판단을 하지 않은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겨냥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되어 있다는 것, 적어도 보고를 받았거나 승인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증거로서는 당연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제 서류 같은 부분들도 증거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한 17차례 정도 보고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증거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결제 문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상황상 당시 상황을 보고받았거나 승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 자료들이 제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된다면 앞서 나온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결심 공판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스스로 제가 보기엔 자인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이번 이화영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은 건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성태 회장 또 박용철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방북 비용의 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큰 일이 그냥 이화영 부지사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는 측면에다가 네네. 17차례 정도 보고가 있었다는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적, 인적 증거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단이 나오는 걸 보고 네네. 기소를 하려고 검찰이 그동안 일단 멈춰놓고 있었던 거라면 이제 어느 정도 검찰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뭐 관계 침몰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2심 항소심에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뭐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겁니다. 물론 지금 항소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나 앞으로 혹시 대법원 판결까지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네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어느 정도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보고를 받았다든가 또는 승인을 했다든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증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신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가 임박하면서 피고인이 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건국 이래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 지금 말 그대로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출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소출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수사가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특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특권은 넓게 해석하는 것보다 좀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소가 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건 결국 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헌법 84조가 너무 짧아요.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헌법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갈릴 것인데 법원이 많이 부담감을 느낀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임의적으로 재판을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기소와 관련된 조문일 뿐이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멈추는 조문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의미 이걸 어디까지로 해석을 하냐 이건 것 같습니다. 기소까지로 볼지 아니면 재판까지 또 포함을 시킬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좀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요. 백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과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소추와 이 소송 그러니까 재판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취임 전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또 헌법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이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추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추 이후에 재판도 중단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해석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취임 전에 진행되던 재판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단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저는 좀 후자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법 목적, 취지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요, 북한의 우물풍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 보상이 어렵다 했는데 어떤 방안이 좀 나온 게 있는 모양이죠? 일단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북한의 우물풍선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법령이 없으면은 이와 관련된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이제 신속하게 예비비 등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최근 4차례 그 소위 말하는 오물풍선을 보내서 한 1,6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오물풍선 같은 경우 대통령실 인근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북한에게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의 주체가 북한이잖아요. 당연히 북한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승소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뭐 납북자 피해자 가족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거 승소한 사례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뭐 해외에 동결된 북한의 자산이라든지 뭐 혹시 국내에라도 북한의 자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본 후에 집행 가능성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이른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오늘도 많이 덥다고요?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의 기온은 현재 22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도 대부분 반팔을 입은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역시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더워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서해대교나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을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도 내릴 전망입니다. 비로 인해 기온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 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차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영남권에 이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오늘도 그랬다고 해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이렇게 빠르게 시작된 더위의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한 볕, 일사로 인해서 일단 기온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서풍, 고기압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풍계가 형성이 되면서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들의 지형적인 특징이 소백산맥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풍이 불어들 때 따뜻한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등지고 있는 산을 등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지난 밤 사이에 또 이제 바닷가에서 열을 좀 축적하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 지역의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조금 전 7시에 기상청에서 관측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한 18일 정도 빠른 열대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네, 빨리 찾아온 더위, 뭐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좀 굉장히 이르게 더위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폭염특보는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이 시작되게 된 5월부터 9월까지도 폭염특보가 많이 발령이 됐는데 사실 실제 폭염특보는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폭염의 건강으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려지는 폭염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라기보다는 불더위, 벼만 강한 더위이기 때문에 폭염특보의 실효성이 낮아져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폭염특보를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내려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특보의 기준이 지금보다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주 내내 더운 건가요? 일단 한여름 폭염 같은 더위라기보다 이제 볕이 뜨거운 불더위 폭염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주말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말에 내렸던 비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려주면은 좀 폭염을 식혀줄 텐데 비의 양과 구역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넓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가 오더라도 폭염 정도의 수준만 누르기만 할 뿐 다음 주까지 볕이 뜨거운 날씨는 이어질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많게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게 된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까지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그렇다면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추세 때문에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폭염에 대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예. 올 여름 역시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나타났던 엘니뇨가 어느 정도 이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엘니뇨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필리핀의 부근의 온도,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먼 거리의 열도 인도양 그리고 북대서양의 이제 바닷물 온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가라앉는 그런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뜨거운 공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고기압의 주변권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비가 오더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덥더라도 습도가 높은 형태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7월과 8월에 나타나는 폭염특보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체감할 때 굉장히 푹푹 찌는 그런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뭐 세계 곳곳이 기온이 50도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후 재앙 마지노선 이런 게 결국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세기 안에 1.5도 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보가 맞지 않으면은 기상청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1.5도의 마지노선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당장 내일의 날씨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날씨하고는 우리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데 현재 한 1.63도로 기온 상승이 됐지만 이건 이제 일시적인 거고 5년 내로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1.5도의 마지노선이 뚫린다고 하면 폭염의 이제 증가율도 한 2배 정도 높게 되고요. 이로 인한 피해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이제 강구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긴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겁에 질린 인질의 모습과 총격 전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구출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270여 명이 희생돼 비난 여론이 커지자 당시의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가자 지구의 한 가정집을 급습합니다. 남성 2명이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과 총격전 끝에 인질을 구출해 항공기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된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인질 구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출 작전 당시 민간인 270여 명이 희생돼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35. 총 3단계 휴전안에는 1단계로 6주간 휴전과 일부 인질을 교환하고 2단계는 이스라엘 군 철수와 모든 인질 교환, 마지막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휴전 협상안에 찬성했고 하마스도 유엔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조만간 양측이 충돌을 멈출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TV조선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영중 TV조선 대표와 김병준 사랑의 열매 회장은 어제 협약식을 갖고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수익 기부금 등으로 국가 유공자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롯3 진을 차지한 가수 정서주 씨도 이 자리에 참석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고양이를 쫓던 개 한 마리가 좁은 출입구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6일 발표한 올해의 웃기는 반려동물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다른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고양이 출입문에 얼굴이 걸린 개의 모습이 무척 딱해 보입니다. 담벼락에 작은 구멍을 통과하던 고양이도 엉덩이가 걸려 함정에 빠졌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뭔가 비밀을 속삭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픈 거북이는 장미 한 송이를 꿀꺽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웃기는 반려동물 사진전에는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거북이와 당나귀, 토끼 같은 다른 반려동물 사진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진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대회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동물의 행동이 웃기는 이유는 그들의 표정이 행동이 사람과 비슷해 보여서입니다. 하지만 사진전을 개최한 주최 측에서는 이 사진전을 통해서 동물의 복지와 멸종동물 보호를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덥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 보면서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역대 가장 이르게 나타났습니다. 영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34도, 경산과 경주가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덥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2도, 전주와 광주 3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